자, EBS 수능 특강 이제 사회문화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한번 좀 써놓고 시작해 볼게요. 제목부터. 자, 교재는 129쪽으로 되어 있네요. 129쪽으로 되어 있어서 EBS 수능 특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얀색 여기 있고. 자, 독서 제재고요. 네, 독서 5강입니다. 사회문화라고 써야 되겠지? 사회문화 제재 5강입니다. 자, 일단 그 1문단부터 좀 소주제를 좀 체크해 놓은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차례대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문단에서는 이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어야 되거든. 해서 위법성인데 그 위법성을 무시하는 건가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의 개념도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가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법성 조각 사유로 긴급 피난, 정당방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거나 물리치다라는 얘기입니다. 방해하거나 요 단어 뜻이 또는 무엇을 물리치다 요 단어 뜻만은 알아두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용어로 개념을 정리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문단. 자, 세 번째 문단에서 보면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네요.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문단으로 가면 네 번째 문단으로 가면 이제 마무리를 해 주겠죠. 마무리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과잉방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과잉방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과잉방위와 그다음에 오상방위가 무엇인지 오상방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지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문단 시작해 볼게요. 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문단에 지문 분석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문단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 바로 이 부분이 세 번째 문단의 정당방위 부분이 아마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에 범죄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바로 저기 첫 문장에 있는 걸 소주제로 좀 잡았어요. 자, 범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 해서 범죄의 성립 요건 체크해 볼게요. 형법이죠. 해서 범죄자들에게 적용하는 법률을 형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형법상으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인가요? 구성요건 해당성 밑줄 들어갑시다.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구나. 구성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밑에다 쓸까요? 자, 위법성.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유책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요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범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만 알아도, 얼추, 첫 번째 문단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구성요건 해당성이 뭔지, 위법성이 뭔지, 유책성이 뭔지 우리가 그걸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만,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만 범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꼭 기억합시다.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범죄 성립 요건은 세 가지 모두
네,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둘 중에 하나만 빼고서 두 개만 인정돼도 된다 그거 아니고 세 가지 모두 인정이 돼야 된다.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점 꼭 잊지 맙시다. 구성요건이라 안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데 구성요건부터 또 체크할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성요건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성요건은 무엇일까?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기술한 것인데, 자, 형법상, 밑줄 들어갈까요? 개념이죠. 그래서, 형법상, 뭐라고요? 밑줄만 잘 쳐도 될 거예요. 네,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 밑줄 치고 나서 요거는 구성요건의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죠. 구성요건이란 이런 거예요. 특정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이 아니니까 자 구성요건이고 요거와 같이 맞물려서 요거와 맞물려서 구성요건 해당성은 자 저 행위가 해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특정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특정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 달리 얘기하자면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있다란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자, 구성요건 해당성은 특정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따로 좀 써놓겠습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은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다 좀 뽑아서 할까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자,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딱 그것이 범죄로 일치하는 거죠. 네, 행위와 일치하는 것 또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위형과 일치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구성요건 해당성을 갖췄다. 한마디로 법에서 이걸 딱 금지했는데 거기 딱 들어맞게 행동을 한 거죠. 구성요건 해당성.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다시 한번 구성요건 해당성이 중요하다. 별표 쳐놓고요. 네, 여기 범죄 성립요건 중에서 첫 번째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예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 주된 전개 방식 중에 하나가 예시가 들고 있고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형법에서는 쭉 해서 넘어갑니다. 다음 위법성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 두 번째 있는 에서 4번은 위법성. 네, 요것도 이제 네모 들어갈 거예요. 위법성. 그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위법성은 또 뭔가? 차분히 살펴봅시다. 위법성은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로서 특정 행위가 객관적인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 이야, 또 밑줄 치기에도 바쁘겠네요. 자,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까지 밑줄 칠까요? 자, 여기서는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 밑줄 치고 저 앞에처럼 우리 그 교재에서는 위법성의 개념을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위법성의 개념. 다시 한번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이 위법성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행위가 객관적인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네, 밑줄이 좀 어렵죠. 특정 행위가 긍정적이지 않아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겁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죠. 네, 그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 네, 부정행위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으로, 네, 판단이라고 되어 있네. 판단되는 것이 바로 위법성의 또 하나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을 좀 기억해둬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객관적인 법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좀 간단히 줄여줬습니다. 간단히 줄여주세요. 첫 번째 문단도 만만치 않게 길어요. 네, 그 다음에 자,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가 사회상규라고 하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그래서 상규라고 하는 거는요. 네, 여기에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위법성에서 상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체크해 둡시다. 상규. 자, 상규란 건 네, 일상상 또는 평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네, 보통의 경우 널리 적용되는 규칙이나 규정 또는 사물의 표준이죠. 그래서 요거는 널리 적용되는 규칙인데 이것과 비슷한 말로 우리가 또 뭐를 씁니까? 상식이라고 얘기하죠. 널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네, 그래서 네, 상규라는 단어를 알아두고 상규에 위배되는지 고려해야 된다. 공동 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상규에 상규 요거죠. 널리 적용되는 규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거죠. 위배됨. 널리 적용되는 규칙에 벗어나 있다. 위법성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최대한 압축해서 정확하게 키포인트를 좀 잡아서 갈게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하면 어떻게 한다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한대요. 네,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을 하며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며 그죠?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좀 체크 좀 할게요. 이쪽으로 와서 얘를 좀 뽑아서 쓸 건데 컨퍼런스를 좀 일단 다 살펴보고 좀 할게요. 오히려 복잡해질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그죠? 추정한다. 유책성은 하는 부분인데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유책성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CF 이렇게 좀 널리 옆으로 뽑아서 할게요. CF.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래요.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요 부분이 좀 여러 가지 판단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런 거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될 겁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경우 다시 한번 위법성이 없는 경우도 추정 가능합니다. 요것도요. 추정 가능하다. 뭔가 구성 요건, 그죠? 여기서 보면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요.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위법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위법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우리가 실례를 들기는 좀 많이 어렵지만 그리고 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를 어떻게 좀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우리 분명히 구성요건, 형법상 금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심각하게, 좀 모멸감을 주는 단어를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 모욕죄라든가 명예죄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우리, 싸우다가, 야이, 도구 베이비, 요렇게 쓰는 경우 있죠. 그거는 사실 여기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돼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막 널리 퍼뜨리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법성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위법성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있지만, 위법성이 없다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위법성이 없다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요게 문제 포인트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자,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유책성으로 넘어갈 거예요. 와, 이게 일문단이라니, 그죠? 네, 다음 다섯 번째. 법률은 이렇게 개념이 좀 빡빡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유책성으로 넘어갑니다. 유책성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비난 가능성을 방금 얘기했나? 자, 유책성 일단 체크할게요. 자, 유책성의 핵심은 뭐냐?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인가요? 네, 행위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요게 키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네요. 자,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해서 저거 밑줄 쳐놨으니까 저기처럼 요게 비난 가능성이 핵심 개념이 되겠죠. 네, 개념입니다. 근데 이 유책성은 비난 가능성부터 설명하네요. 행위자가 직접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기대 가능성 전제, 요것도 밑줄 쳐야 되겠네요. 기대 가능성 전제에서 번호를 매겨놔도 될 겁니다. 나중에 요렇게 그 번호, 넘버링이, 차근차근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넘버링을 한번 하세요. 요렇게 동그라미 번호로 매겨도 되겠죠?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그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해서 예시를 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예시가 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여기 예시의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넘어갈 거고요. 예를 들어 행위자가 너무 어리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인 경우 그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의 행위에는 유책성이 없다. 두 가지네요. 자, 예시 부분에서 핵심이 나왔어요. 어리거나 심신미약. 요게 또 출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심신미약. 네모칸 칠까요? 자, 비난 가능성이 핵심 개념이라고 본다면 심신미약이 나타나는데 미약이 아니라 심신상실이네요. 어이구, 미약이 아니라 상실입니다. 그래서 심신상실. 자, 심신상실 요거 네모칸 쳐두고, 자, 어떤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자, 요거는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이나 변별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 능력이 없거나, 변별 능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구별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심신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별표 쳐주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심신상실자는 유책성이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유책성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구별 의사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어리거나 해서 화살표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요.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 이렇게 해서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이
네, 요거는 좀 지우고, 네, 요 부분이 유책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유책성 없음. 그죠? 네, 요게 유책성 없음. 자, 유책성, 책임이 있다, 없다에 해당이 돼요. 네, 책임이 있다, 없다인데, 일단 비난 가능성이 있고,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신상실인 상태거나, 또는 너무 어리거나, 갓난아이한테 무슨 적법한 행위를, 그죠? 막 사람들 얼굴을 뭐 툭툭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애가,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네,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허허허 웃고 관대하게 예, 어린아이의 재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막 사람 얼굴에다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 유책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리거나 아주 어리거나 심신이 상실된 상태, 뭐 어떤 장애를 입었거나 어떤 예전에 술을 그죠? 네, 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봤던 뭐 음주를 했다든가 약에 취했다든가 치료를 받는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제대로 의사표시를 못한다라고 보는 것은 네, 유책성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 적법한 행동을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네, 유책성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책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유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유책성이 없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문제의 주요 또 출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유책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옆에다 좀 정리할게요. 저기 요 색깔로 유책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일단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책성 없음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표시할게요. 일단 유책성이 없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비난 가능성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사소한 실수 아니면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고의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없어요. 애초부터 갓난애기는 적법한 행동을 요구할 수도 없고 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 요게 2번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비난 가능성도 없고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도 없다. 요게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으로 이 유책성 없음 부분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유책성이 없으면 다시 한번 강조해요. 비난 가능성이 없고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오래 기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에 대해서도 네, 체크를 해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모가 여긴 좀 많죠. 유책성,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 세 가지 성질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다시 반복하고 있죠. 세 가지 모두가 성립이 돼야 돼요. 만약에 성립 안 하면, 그래서 이렇게 올까요? 성립해야 되는데, 네, 성립해야 되는데, 성립 안 하면, 세 가지가 성립 안 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처벌 못 합니다.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첫 번째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왔다. 1문단 끝. 다음 두 번째 문단, 위법성 조각사유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위법성 조각사유로 들어갈게요. 법률 용어라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올 잘 낼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이 문단. 네, 좀 짧긴 하지만, 네, 중요 키워드가 위법성 조각사유네요. 그래서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위법성 조각사유가 무엇인지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위법성부터 따져야 되나요? 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은, 바로 앞에서 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위법성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걸 먼저 쓸게요. 순서를 좀 바꿔. 위법성이 없는데 플러스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다시 한번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경우, 그죠? 네,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달린 맹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주거 침입죄로, 네, 처벌받지 않는다. 이 행위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를 긴급 피난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돼요. 좀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기 앞부분에 구성요건, 금지되는 행위로 되어 있지만 어떤 맹견에게 물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뛰어들어갔다. 위법이지만 주거침입죄지만 그거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 자, 요거 잘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 긴급 피난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로, 네, 긴급 피난. 다시 한번, 네, 긴급 피난이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데, 긴급 피난은 거기에서 어떤 겁니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죠. 위난을 단어 뜻 알아도 되죠. 위기와 급박한 상황이죠.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 위난을 네, 피하는 것이죠. 좀 더 줄이면 위난을 피하는 것, 그죠?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 피할 때 구성요건은 성립이 되지만 위법성은 없다라고 판단하는 첫 번째가 긴급 피난. 그죠?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서 요게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는 저 뒤에 보니까 정당방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방위. 그죠? 네, 정당방위. 자기 자신의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제압하는 행위겠죠. 그래서, 네, 대표적, 정당방위. 네. 그것도 있네요. 긴급비난. 그 다음에 정당방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없는 경우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방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 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가 여기 둘에 묶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묶여서, 네, 위법성 조각사유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여기 큰 점으로 해서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을 물리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을 또 네모칸 들어가야 돼요. 위법성 조각사유. 뭐라고 하고 있나요? 자, 예외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위법성이 없다라고 해주는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것. 자,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위법성이 없다라고 배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봤던 긴급피난, 정당방위,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통점 요거예요. 요 두 가지죠.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런 경우는 조각, 앞부분에서도 미리 얘기했습니다. 방해하거나 물리치는 거죠. 위법성을 물리쳐버려 줍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보자면, 네, 추가로 더 할게요. 여기 긴급피난, 정당방위 전부 다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추가적으로 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추가로 내용을 보면 자구행위, 스스로를 구하려는 행위죠. 스스로를 구하려는 행위. 그 다음에 네, 피해자가 승낙이죠. 그래서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정당 방위가 아니라 정당한, 아무런 법에 꺼리낄 수 없는 정당 행위일 경우에도 역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교재상에서는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즉 금지되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위법성은 없어. 위법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위법성은 뭡니까? 법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긴급피난,
정당방위 자구행위, 스스로를 구하려는 행위, 그 다음에 피해자가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당한 행위, 법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위법성도 없는 것이 정당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단도 끝! 자, 이제 3문단, 긴 3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3문단에서 내용은, 네, 방금 옆에 좀 방금 지우긴 했지만,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죠. 얘가 지금 여기서 설명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 요게 어디에서? 3문단에서 요거는 설명이 아주 자세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갈등과 대립하는 상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네, 저쪽으로 가서, 네, 3문단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좀 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3문단은. 문단이 좀 길어서. 자, 세 번째는 정당방위인데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에서, 급박하고인가요? 네, 급박하고부터 밑줄 들어갑시다. 급박하고, 그래서 쭉 밑줄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까지 쭉 밑줄 칩시다.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정당방위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네, 정당방위의 개념이다. 네, 이 글은 네, 읽는 이에게 최대한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개념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정당방위라고 한다. 하지만, 그죠? 하지만,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가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침해 행위예요. 앞부분에서, 네,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선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가 해서 네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가 요것도 밑줄 쳐서 확인합니다. 행위 모두 정당방위가 아니란 얘기죠. 모두 정당방위는 아니다란 얘기죠. 정당방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자, 누군가가 나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배척하는 행위가 모두 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즉, 상대방이 침해하는데 그 방위하는 거예요. 침해를 하고 있어서 내가 그거를 방어하고 나를 구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는 요건이 무엇일까? 네, 정당방위 성립 요건. 오케이, 네모칸 치고요. 이제 차근차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정리 압축해야 되겠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 정당방위 성립 요건. 자, 요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할게요. 네, 첫 번째는 정당방위의 상황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정당방위 상황이 있어야 한다. 지문을 이제 차분히 읽어야 되겠지만, 네,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당방위 상황은 네, 부당한 침해를 당할 때요. 네, 핵심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죠. 네, 법익 키워드 할까요? 네, 법익에 대한 네, 현재가 있어야 돼요. 네, 현재. 네, 현재의 부당한 침해입니다. 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이 바로 정당방위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뭡니까? 객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 정당화 요소.
다음 2번. 아유, 좀 기네요. 네. 방위를 하는 행위자의, 그죠? 네. 일단 요거 좀 긴데, 네. 방위를 하는 행위자죠. 네. 그 방어 행동을 하는 그 행위자가 이제 뭐를 한다고? 나 방어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방위 행위, 실현 의사라고 그래요. 예, 실현 의사. 자신의 뜻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네, 실현 의사를 드러내야 된다. 실현 의사.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정리합시다. 좀 줄여서, 네, 주관적, 네, 정당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의사라고 요 밑에다 좀 체크해 놓을게요. 실현 의사. 네,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현 의사가, 네, 바로 주관적 정당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실현 의사가 주관적 정당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대로 이 방위행위라고 하는 것이 요게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나뉘나요? 자, 방위행위는 방어하는 거하고 네, 반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것을 보호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네, 보호행위와 네, 다시 한번 보호행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겠죠? 보호행위와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네, 공격행위로 나눕니다. 네, 보호행위와 공격행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여기 이제 잘 봐야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자, 공격행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실현 의사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풀어준 건데 이 행위가 다시 한번 보호와 공격이 이거를 행위하는 사람이 네, 행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행위자의 인식, 그렇죠? 네, 행위자의 인식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이죠. 내가 분명히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안전을 지키고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키겠다는 마인드가 아닌데 얼떨결에 했다. 단순 실수를 했다. 그러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침해 행위가 있었을 때, 네, 침해 행위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것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을 네,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행위자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행위자라고 하면 좀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자입니까? 방위 행위자라고 얘기해요. 예, 방어와 공격이겠죠. 방위 행위자의 인식이 있어야 돼.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합시다. 보호와 공격 행위가 정당 방위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예, 최대한 잘 줄여보려고 합니다.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보이죠. 네, 상당성. 그죠? 네, 상황이 있고 방위 행위가 있고 상당성이 있네요. 그래서 예, 방위 행위 여기는 정당 방위의 상황이 있죠. 상황과 방위 행위 좀 색깔 구분할까요? 정당 방위의 상황과 그 다음에 방위 행위가 있는데 이 방위 행위에 대한 실현 의사 요거까지 그죠? 그 다음에 분명히 실현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현 행위 인식하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상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당 방위를 행동하는 방위 행위자죠. 방위 행위자.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또는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는 방위 행위자의 어떤 그 방위 행위자, 네, 너무 말이 길어요. 방위 행위자의 방위 행위가 어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면 안 돼요. 막 방어한다는 차원으로 막 상대방을 잔인하게 폭력 응징한다는 거 적당하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방위 행위가 사회 상규, 아까 상규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죠? 네, 사회 상규를 네, 일반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관념이라든가 그 개념이겠죠? 그래서 사회상규에 너무 넘어서면 안 됩니다. 상당한 여기에다 할게요. 네,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넘어서면 안 됨. 자, 요거는 이제 좀 정리하기 좋게 이렇게 했지만 핵심은 뭐다? 상규에 넘어서면 안 돼요. 너무 상식을 초월한 잔인함과 응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점.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상당성 판단의 두 가지가 있죠. 네, 방위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방위 필요성과 요구성, 그죠? 네, 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됐나요? 넘어서면 안 된다. 요거고요. 상당성에서 네, 두 가지 요소가 있네요. 그래서 요 상당성에서 이렇게 또 화살표를 해서 하나 더 할까요? 상당성을 판단하는 네. 그래서 네. 잠깐 좀 보고요. 우와, 좀 길어서 네. 네, 상당성 판단의 두 가지 요건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상당성 네, 판단의 두 가지 요건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요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 상당성 판단의 네, 두 가지 요건. 네, 방위의 필요성이네요. 그래서 네, 방위의 필요성.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방위 필요성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최소한의 손실을 입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방위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제압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적합한 수단 또는 적법한 수단이죠. 적합한 수단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가요. 적합한 수단과 최소한의 손실을 입히는 최소 손실을 입히는 수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요겁니다. 다시 한번 적합한 수단이어야 되고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손실을 입혀야 됩니다. 물론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방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상당성의 판단 두 가지 방위의 필요성 요것도 네모칸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음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2번에서 방위의 필요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구성이 있네요. 두 번째는 요구성 이것도 뭔지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위 행위가, 정당하게 맞는 방위 행위가 법질서에서 요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요구 및 허용되어야 됩니다. 이 방위 행위가, 법질서에서 요구되고, 요구되어지는 것 또는, 허용되는 것을 했는지 여부에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허용되는 것 여부입니다. 자, 됐습니까? 근데 요 요구성에서 좀 더 새끼를 좀 하나 더 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것. 자, 요구성을 일단 네모칸 치고 방위 자, 법질서에서 요구가 되거나 허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질서에서 요구
허용 요것이 키워드가 되는데 근데 이 요구성에서 또 하나 해야 될 건 뭐냐? 네, 정리해야 될 게 뭐냐? 네, 윤리적으로 제한된 행위는 그쵸? 요구성이 없습니다. 윤리적 제한 행위로 좀 체크할게요. 네, 윤리적으로 제한되는 행위는 요구성이 없습니다. 요구성이 없어요. 요런 거 문제 내기 좋겠죠? 윤리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제한된 행위, 막 살인을 한다든가, 막 죽인다든가, 이런 거겠죠? 네, 요구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구체적인 예시로 내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좀 많은데 차근차근 해서 최대한 압축은 해봤습니다. 키워드로. 그래서 네, 그 길고 긴 세 번째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단. 자, 4문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네, 4문단. 자, 네 번째 문단은 네, 과잉방위와 오상방위라고 되어 있는데 예, 좀 체크할까요? 자, 첫 번째, 네, 과잉방위 뭔지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잉방위.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자,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한 것이라도 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다. 네, 정도를 초과했다. 네, 쉽게 알 수가 있죠.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도 자,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거죠. 네, 방위 행위가 예, 방위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자주 봐야 돼요. 방위 행위가 어떻게 된다? 네, 정도를 초과했다. 심했다는 얘기죠. 정도를 네, 초과한 경우가 과잉방위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과잉방위는 방위의 필요성이 갖추지 못한 방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방위가 아니란 내용이죠. 정당방위로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방위 필요성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 상황이 있죠. 밤중에 벌어지거나 하니까 심해 벌어진 사건은 인정이 되는 거죠. 밤중에 일어나거나, 네, 불안, 공포, 막 협박 같은 거 있겠죠? 네, 불안, 공포, 경압, 뭐, 흥분. 그렇죠? 네, 요렇게 좀 나눠볼까? 요렇게. 네, 흥분, 뭐, 요런 걸로 했는데, 흥분 또 당황한 거죠. 네, 당황해서, 네, 과잉방위를 했다면, 요거는 처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100%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도 있다.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건 그 당시에 상황을 보겠죠. 그래서 밤중, 불안, 공포, 경악, 흥분, 당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하나 또 문제 만들 수 있겠죠. 네, 기역, 니은, 디귿, 미음으로 A, B, C, D, E, F로 연결할 수 있겠네요. 문제로.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쓰지 잘 이해할 수 자주 안 쓰는 용어로는 좀 쉽게 파악하는 오상방위라는 것이 있네요. 오상방위. 자, 이거는 뭐냐면 부당한 침해가 없습니다. 네, 자신의 권리나 이익 또는 생명에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 플러스 어떻게 된다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네,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그죠? 네. 없지만, 네, 부당 침해 있다고. 네, 부당 침해 있다고 믿거나, 네, 믿고 방위를 행사한 경우에요. 있다고 믿거나 오해를 해서
자, 침해가 있다고 믿거나 오해를 해서 만약에 정당방위를 좀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이거는 행위자의 착각에 해당이 돼요. 행위자의 착각으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서 벌어진 건 정당방위가 아니지만 위법성을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과실을 참작해서 형을 감경받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자, 믿거나, 믿거, 그 다음에 오해, 요 두 가지 키워드에서, 자, 정당방위 아닙니다. 네,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정당방위 아니에요. 당연히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그렇죠? 위법임을 몰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 고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법임을 모르고 위법임을 몰랐음, 모름, 위법을 몰랐음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위법을 몰랐다면 진짜 위법 사항을 쉽게 구분할 수 없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과실을 참작해서 감경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실을 참작해서 감경받거나 과실 참작해서 감경받거나 또는 처벌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피해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상규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따로 그냥 하는데 이렇게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하면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해서 성립 요건 이해라고 해야 되겠죠.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이해해서 어떻게 한다? 부당한 침해 상황에서 자신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됐습니다.